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모습으로 시즌2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새롭게 단장한 랭킹5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랭킹5의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소개하고 갈게요. 먼저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의원님. 예,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좀 깊이 있는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팩트 체크하고 정보 전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영주 위원님께서는 저희 랭킹5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이 자리 지켜주시면서 약간 정신적 지주라고 할까요? 그런 자문위원 역할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이 애정을 가져주시고요. 자, 저희 오늘 키워드로 먼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분이 계신데 먼저 저희 위원님 시작해도 괜찮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5번째 올라와 있는 5위죠. 5개 중에 가장 밑에 있는 부분부터 열어보면서 이슈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재료 소멸, 기대감 더.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오전에 특히 개장 전에 이 방송 랭킹5를 똑같이 꾸렸다면 아마 이 키워드가 1위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저희 해외 순방 관련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전 뭐 11시, 12시 이때도 고민하셨겠지만 특히 이 마감 부분에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막판에라도 다시 한번 관심을 줘야 되는 건지 이 흐름에 대해서 조금 간결하지만 조금 임팩트 있는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이제 그 경제 순방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3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오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몇몇 사업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원전이라든지 방산, 여기에 더해서 신재생 에너지, 수소 부분까지 MOU를 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소수의 MOU가 체결이 됐고 일단 16일 날 약 40여 개의 추가적인 MOU까지 체결된다라는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게 보게 된다라면 300억 달러라는 어떤 그 총합은 나와 있습니다만 각 사업 부분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게 다소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MOU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의미이지 계약은 아니죠. 계약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버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대감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더군다나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지금 사우디의 네옴시티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네옴시티로 글로벌 장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먼저 도시개발했던 아랍에미리트 연합 같은 경우는 단순 도시개발이 아니라 추가적인 미래 먹거리를 우리와 손을 잡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300억 불이 각각 사업부별로 어떻게 금액이 쪼개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매출과 계약을 따낼 수 있을지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재료는 오늘 중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부터는 팩트 체크에 따라서 각 기업들과 재료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좁혀만 주세요. 사실 순방 관련주로 올라온 종목들이 많은데 어디를 저희가 주목하면서 그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지 좀 좁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순방 관련주를 투자한다라는 것에 그 아이디어를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반복드리지만 300억 달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쪼개질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발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MOU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뭐 방산과 관련해서라든지 원전과 관련해서인데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순방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이 추후에 나타나면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재료만 가지고도 특정 섹터에 따라서 특히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일부 방사는 좀 빠지고 수소 관련주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 과연 무엇을 그쪽으로 보내야 될지 모르죠. 수소 충전소인지 수소 발전소인지 아니면 수소와 관련된 원천 기술인지 아무것도 지금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은 테마주 영역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뭔가 투자 실적이 찍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기보다는 테마성 성격이 강하다라는 분석을 받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여기도 테마인가에 대한 물음표로 저희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옆에 살짝 보실까요? 저희 보시면은 이거 테마주 아니죠? 이렇게 저희가
달아봤습니다. 사실은 이걸 테마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증이 든 이유는 워낙 강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오늘 전기전자 업종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더 사는 쪽이 바로 이쪽 금융섹터이기 때문에 단수지 실적, 주주 환원책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그리고 이렇게까지 탄력성이 유지가 된다면 사실 지난주에 이게 끝물이 아닐까 해서 손을 안 내미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오늘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딱 이제 저희 4위 딱 연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서 저희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월요일은 언제 이분과 함께 했던 거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희 너무 기다렸습니다. 네. 딱 4위부터 함께해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숨 고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번째 질문도 위원님과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저희 금융주 지난주의 이슈는 그래, 주주환원, 오케이, 실적 알겠어, 변화 알겠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짝에서의 강력한 수급,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요? 일단 뭐 우리가 이제 그 금융주들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 기간 붙어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식을 살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사는데 그 근거 중에 일환은 국내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에 의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중에 왜 그 주식을 샀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것 중에 가장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리포트겠죠. 근데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은행주들에 대해서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당은 좀 나중의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금융기관들, 특히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 작년 연말에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이루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통제되는 수준에 들어갔다라는 그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같은 경우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오히려 수익자 마진이 늘어나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의 금리를 올리고 예금에 대한 금리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명목금리를 한국은행이 지정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은행들도 명목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트리거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적응할 시간을 벌었고 그 대출 이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는 비용이 통제된 상태에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리포트들이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했고 이거는 특정 뭐 금융지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지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명확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 속에 수급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급적인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박근영 부장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기관의 리포트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때 부장님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지 지금 매우 아리송하거든요. 만약에 돈을 가지고 기관의 리포트를 받아들이고 이걸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지금의 이 뉴스를 해석해야 되는 건지 분석 궁금합니다. 네, 뭐 지난주 사실 살짝 차익 매물이 나왔던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1월 금통위 이후에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아마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전주 후반 외국인들이 이제 약간 매물이 나오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따뜻이 이제 진입되면서 오늘도 이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사실 지난해죠. 2022년도에 실적 대비 너무 못 올랐던 섹터입니다. 사실 뭐 보험이라든지 은행주가 이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섹터이거든요. 주가가 상당히 무겁고 그다음 움직이지 못하고 배당을 바라보는 그런 섹터로 바라봤는데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규제적인 정부의 스탠스 때문에 뭐 배당도 좀 줄여라, 그다음에 무슨 준비금을 많이 좀 늘려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고 더군다나 이제 아파트 관련된 부동산 관련 쪽에 대출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부동산 관련된 시장이 좀 너무 죽다 보니까 실제 대출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NIM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추가적인 금리보다는 동결 정도의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다. 그렇다 보면 NIM의 피크아웃 이야기는 지금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거기다 해서 피봇 기대 확대 때문에 뭐 경기 우려가 좀 완화되는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절대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싸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뭐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 종목마다 조금 차별이 있겠지만 굉장히 대형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한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신규로 지금 가지고 가는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뭐 굉장히 수급이 들어오고 어떤 뭐 밴드를 뚫고 가면서 고가를 뭐 뚫고 가는 어떤 신고가 형성을 간다 하더라도 미국장에서도 은행주가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금 국내 은행장을 지금 현재 신규로 진입해서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다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아직은 끌고 가는 수급이 꺾이기 전까지는 좀 더 보유하시되 아무튼 따라가서 지금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은행주를 지금 따라서 가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NIM의 피크아웃 이야기는 또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단기 반등폭이 좀 크긴 했지만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싸다는 점에서는 눌림이 나오더라도 뭐 아주 크게 눌림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 섹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쭉 들어봤습니다. 무조건 호재에 집중해라, 악재만 봐라, 이 두로 나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악재 골고루 판단을 해보신 다음에 금융주에 대한 시선을 좀 투자자 여러분들도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할 듯 싶고요. 저희 다음으로 넘어갈 키워드 바로 신성장, 기술력 이러한 부분입니다. CES가 쏘아올린 공 이렇게 저희가 헤드라인을 잡아봤는데요. 기술력에 기반한 성장성 여기에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한 차례 먼저 간 게 로봇이었다면 챗봇 이야기 나오면서 이쪽으로도 인공지능 쪽으로도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저 궁금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실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기대감 거기에서 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볼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정책적 모멘텀이 나왔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걸 무언가 플러스 요소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정책적인 뉴스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요. 정책적인 뉴스라는 게 이쪽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그 규정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올해 투자 금액은 10억입니다. 올해 투자 금액은 10억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오랫동안 약 몇십억 정도 투자해서 이 산업을 키워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산업은 상당히 스토리가 살아있는 산업이죠.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우리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먹거리 역할을 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고 당연히 그것을 올 것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약 3년여 동안에 수많은 기업들의 부침을 보면서 자율주행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다니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범 서비스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것은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고 소위 캐즘이라는 그 단적인 그 절벽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인공지능이 안 온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검증과 우리 실생활에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업체가 미국의 업체와 대등하게 경쟁하기에는 아직까지 규제적인 면이라든지 법적인 면들이 살아있다는 거.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풀어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업의 이익과 관련해서 본다라면 약간의 거리감이 존재하는 섹터이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위원님 지금 투자자분들이 AI 인공지능 관련주를 매수하는 것은 X 의견 주시는 건가요? 일단 뭐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부 정책도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국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고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상당히 놀라웠었던 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한 달 전에 이베이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제 배송이 되는 건데 그쪽에서 이것은 AI의 답변입니다라고 영문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군요. 답변을 했더니 네. AI가 또 답변을 해주고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챗봇이 되게 요즘 디테일해지긴 예, 했죠. 그렇습니다.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죠. 네. 근데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 우리가 이제 뭐 영화에서 보듯이 어떤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그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업체들이 얼마나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갖고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야 되지만 당장 이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숫자가 찍히지 않을 때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장성만큼은 맞다라는 의견을 받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합니다. 박근영 부장님,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꿈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자리에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께서는 단기로라도 괜찮게 보시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매기가 평행으로 다른 쪽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뭐 오픈 AI가 쏘아올린 공은 사실은 기대감이 뭐 거의 100%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챗 GPT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세 번째 버전,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GPT 이제 네 번째 4 버전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건 있죠. 뭐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영어로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상당히 좀 뭐랄까 정확도가 높고요. 한글로 서비스가 되지만 한글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정확도는 상당히 낮은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챗GPT 3와 4의 어떤 기능적인 차이는 챗GPT4로 갔을 때 기존의 세 번째 버전보다도 한 156배 정도의 알고리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향상이 되는 조건이고요. 더군다나 뭐 사실 챗GPT 관련된 오픈 AI 쪽은 일론 머스크가 사실 개입을 해서 초반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개발을 했다가 일론 머스크는 이제 빠져나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배 아픈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뒤에 버티고 있고 독점적인 계약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화 되느냐의 문제인데, 오픈 AI의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질문당 얼마를 주고받는 이렇게 유료화 결제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뭐 회당 얼마가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이제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안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라는 그게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기본적으로 워드나 엑셀 같은 파워포인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챗GPT 네 번째 이번 버전을 넣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상당한 컨텐츠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수익 모델이 구체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올라온다는 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오픈 AI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 국한된 이야기고요. 국내에 이야기되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솔트룩스나 그다음에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물론 관련주로서 언급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과연 지금 오픈 AI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세 개의 회사들이 실질적인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입장이고요. 구체적인 게 뭐 나온 건 없습니다. 네.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다는 정도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뭐 주가는 갈 수 있습니다. 뭐 기대감이나 수급이나 여러 가지 또 제도적인 뭔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은 사실 좀 설명이 좀 안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원래 연초에 어떤 테마성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때 이렇게 주가가 이제 급등하게 되는데요. 사실 뭐 AI보다는 지금 현재 좀 더 구체화되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로봇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삼성전자나 LG나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새로운 신기술과 제품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AI 쪽도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구간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약간의 보수적인 스탠스가 현재 구간에서는 필요할 것 같고, 로봇 관련된 좀 더 구체화된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낫다. 그리고 과거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막 열풍이 오르면서 주가가 막 급등했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실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주가들이 다 빠지고 옛날의 주가로 갔다는 점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용화가 임박한 차라리 로봇 쪽에서 가능성을 더 높게 보셨습니다. 관련된 뉴스로는 오늘부터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아직은 테마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건 기대감 이상일까요?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곳이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2위에 올랐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오르는, 그리고 저점에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 이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주요. 이번에는 박은영 부장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리오프닝 섹터의 특징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사실은 리오프닝주가 변동성이 크긴 한데 오늘 오전 오후와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변동이 있진 않거든요. 이런 특징과 함께 국내 모멘텀에 더욱더 집중했다라는 결론을 내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중국의 리오프닝은 단순한 중국 소비 관련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지금 경기나 글로벌 시장을 사실 끌고 가는 큰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지금 리오프닝과 여러 가지 위안화 강세로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지금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있는 부분까지 해서 시장에 영향을 파급 효과 주고 있는데, 제가 주목한 하나의 기사가 있어서 한번 발췌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금 중국인들이 작년에만 3경원을 저축했다고 합니다. 3경원.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3경 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초과 저축액이 1경 원 추정이니까 내부적으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수요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따른 소비가 본격화됐을 때 정말 폭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최근에 보면 마카오나 이런 곳에 뭐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열리면서 실제 호텔이라든지 이쪽이 전부 다 만석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그다음에 화장품주도 움직이는데,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하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글로벌리 지금 중국 쪽에서의 브랜드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으로 좀 나가긴 하지만 과거에 중국의 어떤 매출액을 일본이나 미국에서 메이크업을 하시기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항공이나 여행주, 특히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LCC가 사실은 비중국 쪽에서 모멘텀을 갖고 지금 흑자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제주항공을 포함한 뭐 티웨이 항공, 진에어 이런 쪽이, 특히 진에어 같은 경우는 4분기 흑자가 돌아서고 있고, 아마 제주항공도 상당히 높은 요즘에 매출액이 들어오면서 12월 때 상당히 좋은 월간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1분기 정도까지도 극성수기이기 때문에 일본과 그다음에 동남아 중심으로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항공주나 여행주가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화장품주보다는 조금 더 나은 부분이고요. 만약에 중국인들이 입국자가 되고 있다면 지금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양성률이 5.5%로 상당히 낮아 있습니다. 한 자리 숫자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요코들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0에서 200만 명 정도 춘절 이후에 이동 인구가 있을 것 같고, 아마 3월 양회 이후에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아마 내년 정도에는 800만 명 정도까지 중국 인바운드가 들어온다면 면세 쪽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중국 소비 관련주가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아마 항공이나 여행주가 지금 반짝 모멘텀으로 정말 가고 있는데요. 좀 긴 호흡 봤을 때 면세점이나 이런 쪽도 아마 내년 정도 그림을 보고 조금은 중장기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제외하고는 상당히 긍정적인 뷰를 공유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차 의원님, 사실 저와 함께 랭킹5는 두 번째로 진행을 하는 거긴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면서 수익률 측면에서 그리고 이슈 타이밍 측면에서 가장 돋보였던 섹터를 제가 쭉 데이터화한 건 아니지만 봤더니 리오프닝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더 궁금합니다. 카지노도 보셨고 대형 항공주 저가도 한 번씩 훑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시기가 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소외됐던 쪽에서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박근영 부장님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상황의 변화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당장 여행, 카지노 같은 경우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행과 LCC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하나투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 일본이 40% 이상 수익을 안겨줬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일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까?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에 총 입국한 외국 관광객 중에 35%가 우리나라 사람에 달할 정도로 지금 일본과 관련된 트리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리오프닝을 보고 계신데, 저는 중국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2월 말까지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 뿐더러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기간 아무래도 빨라야 올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붙는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수많은 여행객들이 나가면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지금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빠르게는 진에어, 제주항공, TA항공, 참 좋은 여행, 하나투어 다 상반기 때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는 상태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물론 이제 그 적자를 다 감안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흑자가 달성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죠. 화장품 같은 경우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서 중국에서 광군제라는 온라인 쇼핑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랑 상관이 없었죠. 우리가 2021년에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봤을 때 광군제에서 매출 2위였다가 2022년 상반기 때 매출 7위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박근영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명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된다는 점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현황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시면 일본이나 뭐 태국, 동남아 가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고 여기에 중국이 열린다라면 한 차례도 모멘텀을 받겠죠.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주식을 어떤 포커스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부 뭐 중국과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팩트 기반 위에 중국은 플러스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올바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두 분이 한 방향을 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특히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낮아진 기대감, 이것도 감안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 받아봤습니다. 1위로 올라가서 이야기 좀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오늘 움직인다고 봐야 될지 일단 게임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바로 괜찮으시겠어요, 위원님? 저 질문 갈 건데. 예, 괜찮습니다. 예. 게임주가 저도 오늘 궁금하더라고요. 밑에 있었던 이슈들 다 통합해서 봤을 때 게임주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 위원님. 어떻게 보면 신작 기대감이 또 오르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또 비트코인 잘 간다고 하니까 그 힘이 없었던 P2E의 저가 기대감이 몰리면서 올리는 건가? 약간 오늘장의 성격이 아리송하거든요. 딱 잘라 어느 쪽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좀 결이 좀 다르죠. 신작 게임에 대한 것은 기대감이죠. 결국 신작이 잘 돼서 이것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 P2E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2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동안에 억눌렸던 수요가 일시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뚜렷하게 매출이 늘어나는 근거와 그다음에 상대적인 가치의 저평가라는 개념으로 올라가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결국 신작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죠. 신작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 때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일단은 신작 게임에 좀 공백기에 들어가 있어요. 2022년 하반기 때 몇몇 우리가 콘솔 게임 같은 경우 좀 나왔고 그다음에 올 하반기 때 신작 게임이 쏟아질 것으로 현재 지금 그 기업체들이 밝히고 있습니다만 올 상반기 때 신작이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작에 목말라 있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문제는 오픈했을 때 과연 유저들께서 이 신작 게임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하겠냐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작년 가을에 있었던 카카오 게임즈 저는 사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마메스가 현재 오픈됐을 때 일주일 동안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가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많은 유저분들께서 게임에 대한 환불 요구까지 나타날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다라는 거죠. 결국 게임이라는 것은 일단 신작이 나와줘야 됩니다. 안 나와서는 안 되죠.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유저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여기에 충성도가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신작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신데요. 저 박근영 부장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유저가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건데 유저와 증권가의 반응이 부장님 엇갈리는 쪽이 있습니다. NC소프트의 TL을 보면은 사실은 유저들은 아유 그래 한번 나오면 해보기나 하지 큰 기대는 안 해. 이런 입장인 반면 증권가는 오 괜찮을 거야 성적표 기대할 만해 나쁘지 않아 라고 너무 상반된 입장이라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마냥 기대하는 게 특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맞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이 종목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TL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외사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그 게임, 최근에 이제 연말에 나왔던 게임하고 약간 오버랩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TL은 좀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NC소프트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나쁜 말 쓰기 쉽지 않죠. 지금 이제 그 게임도 시작 안 됐는데 뭐 나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한 이슈가 지금 하우스에서 리포트가 나오고는 있지만 과거에 이야기했던 그 약간 오버랩되는 글로벌 다른 외사에서 하는 그런 게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오픈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금리 상승 속도가 좀 완화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성장주로 약간 수급이 쏠리는 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습니다. 라인업도 좀 많고 그런데요. 최근에 이슈들은 결국은 이제 중국 쪽에 비교적 신작 위주로 그 판호가 중국 쪽에서 발급됐다는 쪽이 사실은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죠. 중국이 왜 신작에서 판호를 열어줬을까? 뭘까요?
중국이 그만큼 자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원신이라는 게임이 중국 게임인데 한국에서도 엄청난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지금 이러한 경쟁력이 중국에서 충분히 갖추어졌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가장 큰 게임들은 뭐냐면 RPG 게임들입니다. 그다음에 고포류 이런 것들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MMORPG 아직 국한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로 가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신작이 최근에 1분기에 어느 정도 8억 정도 일간 매출이 이제 나오면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관련된 P2E 게임들이 조금 더 수급이 들어왔다. 오늘 그런 쪽이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수급 플레이가 되고 있다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랭킹 5에서 키워드 놓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두 분의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장님의 바로 들어볼까요? 원픽 간략하게 오늘 시간 관계상 가격 전략 위주로 들어볼게요, 부장님. 네, 뭐 저는 제주항공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왔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소개된 여러 가지 섹터 5개 정도 섹터에서 사실 뭐 뽑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섹터들이 이제 실적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없는 섹터여서 만만치 않습니다만 항공주 같은 경우는 4분기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1분기가 아시다시피 극성수기입니다. 특히 일본 노선이 그러하고 동남아 예선도 열리겠죠. 그래서 12월에 일본 노선 관련된 수송 객수가 27만 명, 2018년 기준 동월에 92%까지 올라왔으니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코로나 이전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일본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베트남 포함한 그리고 주말 사이에 지금 TV를 보니까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쪽도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의 여행 객수나 이런 부분들이 1분기 방학이 겹치는 일본 쪽의 극성수기에다가 여행객은 여전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한 이연 수요가 아마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네. 바닥에서 회복에 대한 단순 논리 구조가 달콤하긴 한데 뭐 겨울 이후에 항공업종에 대한 약간의 어떤 눌림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1분기 정도까지 성수기 효과를 누려보자 차원에서 제주항공 정도로 지켜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디까지 보실까요? 예, 최근에 뭐 15,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지만 한 17,000원 정도까지 네. 열어놓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죠? 가장 궁금한 원픽 소개해 주세요. 어느 쪽에서 오늘 그 종목 고르셨을까요? 예, 저도 뭐 여행주고요. 네. 일단 뭐 1등 여행사인 하나투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기간에 비용 통제를 많이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투어 지점 간판 보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비용을 좀 줄여놨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여행객들에 대한 수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가족 여행 단위로 현재 동남아 쪽이라든지 일본 쪽들의 지금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용 통제 이후에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 올 1분기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권가에 나오겠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목표가는 8만 원까지 좀 상단을 좀 많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6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리오프닝 섹터 내에서 원픽 골라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두 분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차영주 MTN 전문위원,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